무엇이 똑같을까? 모방심리. 회의 시간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다. 웃을 일이 없다. 하지만은 여자 상사가 늘 하듯이 머리를 쓸어 넘긴다. 그러자 격리 부위에 바라가 그 몸짓을 아주 똑같이 따라한다. 모두 킥킥거려야 할 마땅할 순간 하지만 당신은 웃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안 돼. 입술을 꽉 다물어. 그리고 맙소사 아무도 웃지 않는다. 15분간 당신은 웃음을 참고 커피 잔만 떨어지라고 쳐다본다. 웃음은 전전성이 있다. 다른 많은 것이 그렇다. 인간은 타고난 모가정이다. 이것이 낯선 사람들이 둘이 만났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이다. 자, 웃음. 그들은 상대의 움직임을 모방한다. A가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면은 B도 그렇게 한다. 턱을 개거나 몸을 구부정하게 하면은 다리를 꼬매는 마찬가지다. 하품은 곧장 확산이 된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더 크게 웃는다. 사회적인 전염이라고 부르는 이런 카멜레온 효과를 이용해서 더 커다란 행동을 선동할 수도 있다. 가령 사람이 많은 보행로에 17명 정도가 위를 쳐다보면은 그 중에 절반이 위를 쳐다본다. 경기장에서 30명 정도가 응원을 시작하면은 응원의 물결은 관중을 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번진다. 한번 해보라.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방은 상대의 호감을 얻는 탁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A가 B의 움직임을 따라서 한 경우에 실험 대상자 B는 나중에 A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적극 따라하는 사람은 지적이고 열려있고 깨어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지각이 된다. 교사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상사를 대할 때나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게 하면 점수를 딸 수가 있다. A가 B를 따라하지 않는 경우에는 B는 A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상대가 나와 비슷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내가 다리를 꼬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혼란스럽다. 약간 서운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파트너가 나와 전 여들은 생각을 개진할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에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모방할까? 모방 행동이 가져올 유익을 따져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부를 때 이런저런 생각 없이 따라 부르지는 않는가? 그냥 아무 개 팀을 응원해야지 하면서 말이다. 물론 입사 면접을 앞두고 다닌 학원에서 상대가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가 불친절하게 행동할 때도 그 행동을 따라 한다. 상대가 가고 한참 지났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다. 많은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당신은 상대의 기분에 맞춘다. 동공의 크기와 나아가서 호흡 리듬까지도 맞춘다. 대화에 막바지 이르면 당신은 상대의 입장을 치환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닮아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면 자연적으로 기묘한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타고난 것일까 습득한 것일까? 본성대 양육 논쟁 가운데서 어떤 행동이 타고난 것이나 습득한 것이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은 대개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다. 반사적 행동도 마찬가지다. 하품이나 웃음이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반사적인 행동에도 사회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하기가 진화적으로
관철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상상해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전염 메커니즘은 특히 집단에서 중요하다. 가령 몸을 끓는 것도 그렇다. 옆 사람이 계속 끓으면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신의 몸을 벼룩의 하숙집으로 만들지 않고 이웃에게 벼룩을 돌려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품도 따라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음날 모두 도보 여행에 나서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하품에 전염되지 않은 채 밤새 자지. 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하지만 신생 앞에서 어른이 혀를 쓱 내밀자 신생아도 따라서 혀를 내밀었다. 그것은 20건 이상의 연구에서 신생아는 입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혀를 쏙 내미는 것, 입을 삐쭉 내미는 것 네 가지를 모방했다. 신체 부위로 혼동하지 않았다. 잘못해서 발을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모방 능력을 타고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바로 그렇기에 모방할 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당신도 별 생각 없이 상대를 따라 했는가? 이때 기능하는 메커니즘은 아기도 구사할 정도로 간단한, 동시에 알고 보면 여러 직업을 동원해서 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당신의 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자, 이제 2명의 실험 대상자를 뇌 스캔해 볼 차례다. 진짜로 지금 뇌를 스캔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실험 대상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대상자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머릿속의 먼 길, 모방의 작동 원리를 알기까지. 인간의 뇌는 더 이상 블랙박스가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실험 대상자의 머릿속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 있겠다. 학자들이 보는 것은 컬러 사진처럼 선명한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험실을 한번 살펴보자.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도구로 연구할까?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도구를 작동시키기 전에 신경과학이 걸어온 길을 짧게 살펴보자. 뇌파 검사와 기능적인 자기 공명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례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람들을 관찰해 두었다가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연구한 몇몇 결과는 지금까지 신빙성을 얻고 있다. 프랑스 의사 폴 브로카는 19세기에 실어증 환자 여럿을 치료했고 그들이 사망한 뒤에 부검을 통해서 뇌를 관찰하고는 그들 모두에게 특정 영역이 손상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가 발견한 이 영역은 지금까지 어느 능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브루카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지만 같은 사후 연구 결과도 상당히 주목할 만했다. 여기서 확인된 한 가지는 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평균보다 더 작고 가벼웠다. 이러한 연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더 많은 뇌가 필요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은 아직 살아있으니 말이다. 호킹은 2018년 3월에 사망했다.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되었고 그렇게 너를 보고 나는 한다. 거울 신경세포. 너를 보고 나는 한다. 뇌 스캔으로 처음 뇌를 들여다보았을 때 학자들은 매우 놀랐다. 실험 대상자가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운동 피질의 활성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발견은 처음에 대단한 센세이션이었다. 이제는 거울 신경세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설도 난무한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거울 신경세포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90년대 이탈리아의 신경생리학자
자코모 리촐라타였다. 리촐라타는 침습적인 뇌파 검사를 활용하여 원숭이들이 뭔가를 집으려 할 때 원숭이 내에서 어떤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했다. 즉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여 각각의 신경세포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한 연구원이 점심시간에 과일을 먹었을까? 아니면 원숭이에게서 땅콩을 빼앗아 먹었을까? 아무튼 원숭이는 전극을 부착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먹는 것을 관찰했고 연구자는 우연히 그때 그 원숭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스캔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행위를 하든 타인이 행위를 하든 몇몇 신경세포는 똑같이 활성화되었다. 연구자는 나중에 인간의 뇌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고 이럴 때에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거울 신경세포라고 불렀다. 우리의 뇌에서는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든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든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같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 운동의 지각과 실행이 비슷한 신경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를 마주한 실험 대상자는 머릿속으로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하게 된다. 상대가 손을 드는 것을 보면 머릿속에서 스스로 손을 들 때와 같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특히 전운동표질과 척두회, 또 전두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척두회와 전두회에서 관자 이랑과 이마 이랑. 뇌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자신의 움직임과 똑같은 경로로 처리한다. 연구자는 이런 지각과 행동 간의 연결을 퍼셉션, 액션 링크라고 칭하고 그에 관여하는 신경 세포를 거울 신경세포 혹은 몽키두 신경세포라고 부른다.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 주변의 세포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활성화 메커니즘이 그토록 비슷하다면 실험 대상자들은 땅콩을 상대방이 잡는지 또 자신이 잡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자기 신체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똑바로 앉아 있음을 안다. 이런 자기 지각력은 우리에게 자기 근육이 건강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똑바로 앉아 있는지 등을 말해준다. 뇌는 근육, 피부,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통해서 우리를 타인과 구분해준다. 이런 신호가 없다면 나의 지각이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의 지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신경세포 네트워크.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나중에 지각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잠시 신경세포의 세계로 소풍을 떠나보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온과 오프로 반복한다. 모든 신경세포는 발화하거나 발화하지 않거나 한다. 그 중간은 없다. 뇌는 더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한다. 안전기의 신경세포막은 계속 음전기를 띈다. 밖에는 양전기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발화는 갑자기 세포막의 이온 채널이 열려서 모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돌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세포막 안에 양전기가 생기고 이런 전기의 신호는 다시금 세포막의 채널을 열리게 한다. 활동 전이가 세포에 도달하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세포로 전달이 된다.
채널이 열리는 것은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 형태의 화력 신호를 방출하는 주변 세포 덕분이다. 이런 화력 신호는 연결된 세포들을 흥분시키거나 또 흥분성 시냅스를 저지할 수가 있다. 이 두 정보가 축적되어서 임계치에 이르면은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화학 신호들이 실제로 특정 강도에 이를 때에만 이런 과정이 작동한다. 약간의 발화 같은 것은 없다. 즉 외부의 신호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세포뿐이라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세포 신호는 네트워크의 상호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이를 학교의 학급과 연결지어서 상상할 수가 있다. 교실 밖에서 다람쥐가 뛰어다닌다고 해보자. 한 학생이 처음 발견하고 이래 몇몇 동급생이 따라서 창문 쪽을 쳐다보고 웅성거림은 점점 커진다. 그러다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교단에 있던 선생님이 거기 뒤에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다. 선생님도 발화한 것이다. 신호가 학생에게서 교사에게 전달되었다. 우리가 지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나 하는 모든 것은 이런 신호 전달에 기초한다. 알코올, 담배, 해열 진통제, 코카인 등은 신호 전달에 관여해서 뇌의 특정 세포의 채널이 더 이상 열리지 않거나 영원히 열려 있도록 만든다. 이후 세포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든 간에 세포들이 더 이상 발화되지 않거나 반대로 계속 발화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의 교사가 소음 차단용 기막이를 하고 있거나 번아웃 신드롬에 걸렸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작은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인 흥분 또는 통증, 내성을 변화시킨다. 뇌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한다. 하지만은 그런 외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신경세포는 늘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기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일상 속에서 거울 신경세포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아야 한다. 신경세포들은 헵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한다. 생물학자 도널드 헵은 1949년 거의 최초로 세포들 사이의 학습 과정을 기술했다. 헵의 법칙은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한 문장으로 탁월하게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역시 학급의 예를 들어보자. 교실에서 맨 뒷줄에 함께 앉은 레온과 미헬이 늘 같은 신호에 반응하면은 저기 봐 다람쥐다 하게 할 때 함께 맥도날드에 갈 확률이 높다. 연결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 세포 영역에서 보면은 세포 사이의 채널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한 세포가 발화하면은 다른 세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레온이 잘못하면은 미헬도 함께 했을 확률이 높고 선생님은 레온과 미헬을 동시에 불러서 혼내고는 두 부모를 함께 소환할지도 모른다. 뇌 역시 다양한 정보를 코딩하기 위해서 어떤 세포들이 동시에 발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한편 각각의 거울 신경세포는 행동의 부분적인 측면에서 반응한다. 어떤 신경세포는 샘샘한 주먹, 지익이나 손가락 휘기 등 손의 움직임 같은 것을 코딩하고 어떤 신경세포는 행동의 내용에 반응하여서 뭔가를 먹거나 들거나 치거나 던질 때에만 발화한다. 어떤 것은 동영상만을, 어떤 것은 140자로 된 짧은 메시지를,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휴가나 저녁 식사 사진만을 표현하려는 소셜 네트워크와 흡사하다. 당신의 브라우저에 이 모든 정보들이 모이면 마지막에 당신은 전체의 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산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는 네트워킹이 감정 중추에서 상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미헬 레온 교사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으며 이런 배치에서 늘상 일깨워지는 감정이 활성화된다. 바로 화와 실망이다. 교사가 연속으로 빠르게 발화되면 분노와 역정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발화하면 좌절과 실망이 더 많아진다. 반면에 시각 피질이 교사와 학교 관리인 교생에게 동시에 신호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아하, 기견실에서 휴식하고 있구나라는 문장을 만들어낸다. 보고 듣는 것은 헤딩 현상을 유발한다. 거울 신경세포도 현상을 통해서 각각의 움직임을 특정 행동으로 분류한다.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울 신경세포가 그렇게 한다. 행동의 부분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한 이는 산에서 그 행동을 이해한다. 손이 없는 사람도 당신의 잡는 행동을 알아채한다. 이런 연결은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다. 내는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과 그 움직임을 연결시킨다. 평소 특정 배경에서 자주 등장한 행동일수록 연결은 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리하기 위해서 머리랑을 활용한다. 팔을 뻗고 손을 벌리는 것을 보면 상응화하는 현상이 유발된다. 하지만 조심하라. 네트워크 연결은 내 다른 것들처럼 가소성이 있으며 경험과 더불어서 변화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본다고 언제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된다. 이로써 우리는 질문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런 머리랑 작업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미러링, 머리링이 아니고 미러링 작업에서 미러, 거울 가지고 뭐 거울이라고 했다가 미러라고 했다가 번역이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